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4년 로열스의 히트 상품은 불펜 3대장과 러닝게임, 그리고 외야 수비였습니다. 로열스는 좌익수 알렉스 고든, 중견수 로렌조 케인, 우익수 아웃기로 시작해 승기를 잡으면 제로드 다이슨이 중견수로 들어가고 케인이 우익수로 옮기는 걸어잠그기를 했습니다. 당시는 OAA가 등장하기 전으로 통산 8개의 골드글러브에 빛나는 고든의 DRS는 플러스 22, K는 플러스 12, 다이슨은 플러스 11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수비를 잘하는 외야수였고 골든글러브 6개를 따는 아웃기는 마이너스 7이었습니다. 아웃기는 일본으로 돌아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스탯 코너에 따르면 그의 로열스의 외야진은 평균적인 외야 수비의 팀과 비교했을 때 53점을 더 막아냈습니다. 앤드류 존스는 윌리 메이스, 켄 그리피 주니어에 이어 골드글러브 10연패를 했지만 제가 제대로 본 최고의 중견수는 키어마이어였습니다. 스태캐스트 초창기 때 케빈 키어마이어와 케빈 필라의 중견수 수비를 비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필라는 스타트, 커버리지, 경로 효율, 최대 스피드에서 키어마이어와 박빙이거나 근소하게 앞섰지만 어깨는 99마일 송구를 던진 적이 있는 키어마이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키어마이어가 수비로 롱런한 반면 필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OAA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외야수 순위는 1위 키어마이어, 2위 해리슨 베이더, 3위 바이런 벅스턴, 4위 로렌조 케인입니다. 미네소타는 벅스턴의 부상을 대비하기 위해 베이더를 영입했습니다. 반면 가장 나빴던 순위는 슈아버와 카스티아노스가 공동 꼴찌, 캠프, 블랙몬, 윙커 순위였습니다. 내야 수비의 핵이 유격수라면 외야 수비의 핵은 중견수입니다. 승리 기여도에서 포지션 보정치는 포수가 가장 높고 유격수가 2루와 3루를 압도하며 외야에서는 중견수가 좌익수와 우익수를 압도합니다. 반면 1루수와 지명타자는 같은 공격 성적을 올려도 감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지명타자 오타니가 올린 9.2는 위트와 핸더슨이 유격수, 저지가 중견수인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적이었습니다. 외야 수비에서 중견수의 중요성은 얼마나 될까요? 단순하게 외야수가 잡은 아웃의 비중은 중견수 39%, 우익수 32%, 좌익수 29%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시즌으로 계산하면 중견수가 코너 외야수 대비 81개의 아웃을 더 잡아내며 27%가 높습니다. 스태캐스트는 포구 확률에 따라 80% 이상의 타구를 이지, 50에서 70%의 타구를 미디엄, 30% 미만을 하드로 분류합니다. 이지 타구는 중견수, 우익수, 좌익수가 거의 비슷한 캐치 확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미디엄의 경우 중견수 77%, 우익수 71%, 좌익수 68%였고 하드 타구의 경우는 중견수 22%, 우익수 16%, 좌익수 12%였습니다. 가장 수비가 뛰어난 외야수를 중견수에 배치하며 수비가 가장 약한 선수가 좌익수를 맡는다는 통념과 일치합니다. 중견수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지난해 중견수 수비 상위 6명인 제이콥 영, 호세 시리, 마이클 시아니, 브렌튼 도일, 제이크 마이어스, 피트 크로 암스트롱의 스프린트 스피드 평균이 29.4피트로 메이저리그 상위 5%였던 반면 하위 6명인 라모스, 저지, 프리들, 로리아노, 타일러 프리먼, 오스틴 마틴은 27.5피트로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즉, 평균적인 스피드로는 커버리지가 넓은 중견수 수비를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스피드가 뛰어나지 않으면서도 중견수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첫발 스타트가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과거에 케빈 필라가 그랬고 지난해 잭슨 메릴이 그랬습니다. 메릴은 스프린트 스피드가 상위 19%였지만 공이 방망이에 맞는 순간 타구의 방향과 낙구 지점을 캐치하는 능력이 천부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미국 선수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데 한 전문가는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풋볼 공을 많이 받아본 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정우가 진출했을 때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수비였습니다. 자이언츠가 이정우를 중견수로 낙점하고 데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이정우의 수비는 어땠을까요? 이정우는 송구 능력이 상위 3%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스프린트 스피드는 상위 21%로 메릴과 거의 같았지만 메릴이 플러스 11이었던 반면 이정우는 0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75번 이상 수비 기회를 가진 58명의 중견수 중 43위로 높은 순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이언츠가 올해도 이정우에게 중견수를 맡기는 건 팀 내에서 이정우보다 수비를 잘하는 중견수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견수를 맡았던 선수들은 라모스가 504이닝 -7, 그랜트 맥크레이가 307이닝 -3, 이정우가 306이닝 0, 루이스 마토스가 156이닝 -2, 야스트렘스키가 65이닝 -1, 피츠제럴드가 63이닝 플러스 1이었습니다. 피츠제럴드가 에드먼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포지 사장은 붙박이 이루수로 낙점하고 시즌이 끝나자마자 통보했습니다. 자이언츠에서 마지막으로 중견수 수비를 잘했던 선수는 2021년에 스티븐 더거입니다. 오라클 파크의 중견수 수비가 정말 어려운 건 바람과 펜스 때문입니다. 오라클 파크의 바람은 공이 뜬 높이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고 갑자기 반대가 되기도 하며 소용돌이 현상도 있습니다. 오라클 파크는 파울 지역에 있던 불펜을 외야 펜스 뒤쪽으로 넣으면서 중견수의 수비 범위가 줄었지만 불펜에 있는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볼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철망을 씌워나 난해한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작년에 이정우가 부상을 당했던 것, 마토스가 큰 부상을 당할 뻔했던 건 이 때문이었습니다. 낮 경기를 시작할 때는 햇빛이 중견수의 정면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정우는 중견수 수비가 가장 어려운 홈구장에서 중견수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바람 때문에 외야 수비가 가장 어려운 홈구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에도 어슬레틱스와 화이삭스에 이어 외야 수비가 세 번째로 나빴던 자이언츠가 키어마이어를 데려올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이언츠는 특별한 인연은 없어도 키어마이어와 빠르게 접촉해 특별 코치로 데려왔어야 했습니다. 현역 생활 중에도 오프시즌이 되면 대학 순회 특강을 했던 키어마이어는 토론토의 프런트가 됐습니다. 결국 이정우의 관건은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홈구장과 메이저리그 구장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에인절스는 트라웃이 중견수를 떠나 우익수를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라웃은 한번 해보겠다. 어떤 포지션을 맡느냐보다 경기장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트라웃은 상위 10%의 스피드가 유지되고 있고 중견수 수비도 나쁘지 않지만 수비 부담이 큰 중견수를 보지 않으면 하체 부상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라웃은 자신이 데뷔했을 때 옆에 있었던 토리 헌터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에인절스의 캠프에 참가 중인 헌터는 골드글러브 9개를 따낸 중견수였지만 2011년부터 마지막 5년은 우익수를 맡았습니다. 트라웃의 우익수 이동은 제가 작년부터 주장한 부분이었지만 문제는 누가 중견수를 볼 것인가입니다. 에인절스는 특별히 영입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델이 중견수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익수로서 플러스 1을 기록한 아델이 중견수를 잘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경기 후반 아델을 모니악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중견수로서 플러스 1이었지만 지난해 마이너스 6을 기록한 저지도 중견수로 뛸 일은 더 이상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중견수는 젊은 선수들의 격전지가 됐습니다. MLB 네트워크의 중견수 랭킹은 1위 훌리오 로드리게스, 2위 잭슨 메릴, 3위 바이런 벅스턴, 4위 마이클 해리스, 5위 마이클 트라웃, 6위 브랜든 마쉬, 7위 달튼 바시오, 8위 게런 미첼, 9위 오닐 크루스, 10위 루이스 로버트였습니다. 지난해 유격수에서 중견수로 전환해 수비가 생각보다 좋았던 크루스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샌디에고는 최고령 타자 율리 구리엘과 메이저리그 승격 시 125만 달러에 인센티브 100만 달러가 붙은 스플릿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리엘은 지명타자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아웃맨과 파에스가 마이너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